자, 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 법률적 개념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요약집을 통해서 확인 먼저 하고 그 다음 파트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요약집 18페이지를 펴보시면 중간쯤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해놓고 1번 협의의 부동산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가로 1번에 토지 및 정착물 나와 있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민법 제99조 1항에서 부동산 1항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토지나 정착물 이외의 다른 물건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정착물의 의미 나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보면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부착,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부착이 돼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착물의 구분 기준 보니까 자, 뭐 우선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일단은 자, 거기 동그라미 니은번에 보면 지금 19페이지 맨 위에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칙은 그 부착된 물건을 떼어낼 때 별다른 훼손이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다면 정착물로 보지 않고 물리적 훼손이 있게 되면 정착물로 본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외가 뭐라고 했죠? 비록 별다른 손상이나 훼손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떼어냄으로써 기능상 하자나 효용의 감소가 나타난다면 정착물로 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 또 읽어보시면 어떤 말 나옵니까? 지금 첫 번째 줄 부착된 물건이 오른쪽에 건물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아니하고 제거할 수 있으면 동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로 취급된다. 그러나 쉽게 제거할 수 있더라도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착물로 봐준다는 문장 나와 있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또 디귿번의 물건의 성격, 이게 뭐냐면 그 특정한 건물에만 맞게끔 특별히 설계가 되고 제작이 되고 부착이 된 물건은 이미 그 건물의 일부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정착물로 본다. 그게 디귿번 내용입니다. 그 다음 리을번에 설치 의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중간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본다는 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미음번에 거래 당사자들 간의 관계 그랬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줄 매도자와 매수자일 때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동사인지 불분명할 때는 정착물로 간주가 되어서 매수자에게 넘어간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또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말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함께 연결시켜 준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가로 2번에 보면 우리나라 민법상의 정착물 나와 있고요. 예,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되는 것 구분된다. 이때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게 종속정착물이고 토지와는 독립하는 물건으로 간주가 된다. 이 부분이 바로 독립정착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보면 교량, 돌담, 도로, 다리 등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 즉 종속정착물로 취급된다는 말 나와 있지요.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오른쪽 보면 건물,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 또 미분리 과실 이런 것들은 모두 독립정착물에 속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걸 또 다시 표로 만든 게 아래주기 표니까 종류 정도만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신다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번에 광희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결합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준부동산 의미가 가로 1번에 나와 있는 거고 또 종류가 가로 2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충분한
확인학습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요약집 22페이지에 부동산 특성이 나와 있죠. 자, 요약집 2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 특성 부분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부동산이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다 보니까 토지의 특성과 건물 특성으로 나누어지는 게 기본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건물의 특성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토지의 특성은 자주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학습할 필요가 있죠. 물론 토지 특성도 또다시 그 인문적 특성과 자연적 특성 나누어지는데 아무래도 인문적 특성보다는 자연적 특성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자연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연적 특성은 토지가 자연물로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물건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자연물로서 가는 특성이다 보니까 자연적 특성은 땅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의 성격은 어때요? 선천적이며 고정불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에 비해서 자연의 반대가 인문이기 때문에 인문적 특성은 부동산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므로 성격이 정반대거든요. 그럼 선천의 반대니까 후천적이고 고정의 반대 유동적, 불변의 반대 가변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연적 특성을 보면 순서상 첫 번째 부동성 나왔죠. 두 번째 영속성, 세 번째 부증성, 네 번째 개별성, 다섯 번째 인접성이 되기 때문에 외우실 때는 부부영계인이라고 기억하면 좋겠네요. 부부영계인. 우리말로 따지면 부부는 영원히 남인 거죠. 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부부영계인. 일단 종류 기억하시고요. 또 한자를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좀 빠르십니다. 왜? 용어 자체가 한자거든요. 일단 부동성은요. 한자로 아니, 불자, 움직일 동이죠. 그럼 토지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 이동할 수 없다 이런 특성을 부동성 그래요. 그러므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관점에서 비이동성이라고도 하고요. 또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민법을 배우실 때 그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기준이 뭐였습니까? 이동이 가능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동산이고 움직일 수 없는 건 부동산이다 라고 구분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따라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 공시 방법 역시도 부동산은 등기 등록인데 동산은 인도 점유 아닙니까? 이처럼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 수단이 다르게 되는 이유도 부동산 특성 중 부동성 때문인 점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수단이 다르게 되는 이유도 부동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이미 앞서서 언급했지만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견본을 제시하거나 진열이 불가능한 상품에 해당이 돼요. 즉 사무실까지 땅을 이동시킬 수가 없으니까 손님과 더불어 고객의 손을 붙잡고 토지가 있는 현장까지 달려가야 되고요. 또 현장까지 갔을 때 그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 및 정보 활동이 요구되는 이유가 되는 특성도 바로 부동성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토지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컨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떤 곰돌이가 부산광역시의 땅을 구입했다 할지라도 부산광역시의 땅이 구입과 동시에 서울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이처럼
이 부동산 자체가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 역시도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국지적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된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지역시장화된다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규제 역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포장하면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또는 토지관계법규가 복잡해진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또한 인접성과 더불어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이 요구되며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부동산 특성을 물어봤는데 문장 속에서 지역 분석, 외부 효과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부동성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인접성도 답일 수 있겠지만 실제 문제에서 보기 속에서 인접성이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냥 부동성이라고 보셔도 큰 지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지역 분석이 뭐고 외부 효과가 뭐냐? 일단 외부 효과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외부 효과는 이제 보다 깊숙한 의미는 정책론 가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총론 분야에서 외부 효과는 말 그대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토지예요. 근데 만약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움직일 수 있다면 이동이 가능하다면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달려들 때 움직일 수 있다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부동성 때문에 토지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영향이 나오든 좋은 영향 나오든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감정평가할 때 어떤 물건의 값어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물건 값어치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분석하는 걸 지역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또한 토지는 숨길 수가 없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띵동 띵동 누구십니까? 중구청에서 왔습니다. 왜요? 지금 선생님 알고 보니까 땅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그런데요. 내놓으세요. 세금을 이라고 한다는 거죠. 즉 숨길 수가 있으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었는데 은폐할 수가 없다. 위치가 고정되어서 숨길 수가 없으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이 된다. 세금의 근원, 조세 수입의 근원이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불안 심리가 커졌을 때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하게 되죠. 왜냐? 전쟁 났어요. 전쟁 났는데 땅이든 건물이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까 속된 말로 갖고 튈 수가 없어요. 갖고 튈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로 귀금속,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처럼 귀금속 등의 동산은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우니까 갖고 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경우 귀금속 등의 동산은 수요가 증가하지만 위치가 고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의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을 구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영속성인데요. 영속이란 말이 뭐예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영속성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특히 그러면 이게 감가라는 거, 어떤 물건의 가치가 깎일 때 감가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감가에는 크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구분이 돼요. 이 중에서 기능적 감가는 잠깐 없다고 보시고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를 비교해 볼게요.
일단 토지는 파괴 훼손이 안 돼요. 그러면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으면 물리적인 면에서 감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토지에는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제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그렇다 할지라도 토지에는 경제적 감가는 인정이 된다는 차이점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경제적 감가는 인정된다는 거 차이점 구분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감가가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토지는 감가상각 이론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런 식의 문장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물리적으로 가치가 안 깎여요. 가치가 안 깎이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고, 그래서 땅에 묻어두면 그 땅은 언젠가는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으로 선호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조심할 것, 물리적 감가가 배제되는 것이지 토지에도 경제적 감가는 인정이 된다는 거 꼭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소모가 되면 소모를 전제로 해 없어져야만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고,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 비용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럼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의 바탕을 두고 이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라고 평가하는 원가 방식을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왜? 원가가 뭐예요? 비용이죠. 근데 다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럼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원가 방식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론 예외가 있죠. 조성지, 매립지의 경우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토지에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사용이익과 소유이익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 A라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곰돌이다. 그럼 곰돌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곰순이에게 임대, 빌려준다 한들 그 땅이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 파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곰돌이 입장에선 소유함으로써 어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 곰순이 입장에선 그 임차한 빌려온 토지를 이용함으로써는 사용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얻는 소유이익과 임차인 입장에서 얻는 사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영속성이다 보니까 토지는, 즉 부동산은 내용연수가 장기죠. 내용연수가 장기란 말은 수명이 길다, 오래 간다는 얘기입니다. 수명이 길다 보니까 과거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이용 상태까지 고려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그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 원칙 중 미래까지 고려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예측 원리의 기초가 되는 특성이 바로 영속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익환원법 중 미래의 수익을 전제로 하는 직접환원법의 근거가 되는 특성 역시도 영속성이 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수명이 길고 그래서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의 의의가 커진다. 자, 관리의 의의라는 말 나오거나 뭐 예측의 원칙, 임대차 시장 발달, 뭐 감가 적용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영속성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증성이죠. 부증성. 자, 부증성은요, 한자로 아니 불자 증갈증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양을 증가시킬 수가 없다. 왜 양을 증가시킬 수 없을까요?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된다는 관점에서 부정성을 다른 말로 비생산성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토지에 생산이 안 돼요. 그럼 물리적 관점에서 토지의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니까 이 말은 토지의 양 자체를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의 뜻입니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의 모습을 보이고 우리 경제론 배울 때 수요 곡선이건 공급 곡선이건 수직선의 모습 나오면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토지의 공급은 크게 물리적 토지 공급과 용도적 토지 공급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이때 용도적 공급은 토지의 용도를 전환, 바꿔서 공급하는 것을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신 것처럼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생산이 안 되니까 양적으로 증가가 안 돼요. 양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인문적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인 공급은 또는 다른 말로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걸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압축할게요.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근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돼요. 과거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정성으로 인하여 토지의 물리적 공급 및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제한된다라고 해서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용도적 공급이 뭐냐면 토지의 용도를 전환, 용도를 바꿔서 공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경우죠? 지금 현재 주거 용도의 토지가 부족하다면 상업 용지나 공업 용지를 주거 용지로 용도를 바꿔서 공급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용도를 바꿔서 공급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토지의 양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지를 개간한다. 산지를 개간한다. 그렇죠? 또는 간척 사업을 한다. 간척 사업은 바다를 메꿔서 육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지 개간이나 간척 사업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의 면적이 확대가 된다 한들 얘네들은 산림은 그러니까 어떤 임업 용도의 땅을 깎아서 주거 용도의 땅 어떤 건물을 지을 수는 건축 용지로 바꾼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바다를 메꿔서 육지를 만들었으니까 바다 용도의 땅을 육지 용도로 용도를 바꾼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용도적 공급에 불과하다. 용도적 공급에 불과하니까 그 말은 결국 어떤 뜻이다? 그렇다고 한들 토지의 양이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의 양 자체가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성 이론의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부정성 이론의 예외가 아니다.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기출문제에서 산지 개간, 간척 사업, 공유수면 매립 등을 통한 택지 면적의 확대는 부정성 이론의 예외이다 라고 해서 땡 틀렸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부정성 때문에 여기 이제 일단 가로 놓게 되면 자, 인문적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되니까 비용이 얼마인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의 바탕을 두고 이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입니다 라고 평가하는 원가 방식을 토지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합하면요, 문장 속에서 토지에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 적용이 어려워요 라고 나오면 정답은 부증성 아니면 영속성을 답으로 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부증성을 주로 답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발생할까요? 여러분, 생산이 안 되니까 땅이 남아돌아요, 부족해져요. 부족해지겠죠. 그럼 땅이 됐건 어떤 물건이 됐건 간에 부족한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럼 지가가 상승하는 건 정상적일 수 있지만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현상을 지가고라고 해요. 또 지가고 때문에 단기간에 토지 매매를 통해서 양도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초과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부족, 지가고, 토지 투기를 비롯한 각종 부동산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특성이 바로 부증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대 또는 지가가 발생하죠. 왜? 가치가 형성되니까 지대 또는 지가가 발생하고요. 또 수요에 입지 경쟁이 발생하죠. 이 말이 뭐냐면, 자, 지금 부증성 때문에 토지가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땅이 남아돌아요? 부족해져요? 부족해지죠. 그럼 부족한 땅을 갖고자, 차지하고자 누구끼리 경쟁할까요? 공급자끼리 경쟁할까요? 수요자끼리 경쟁할까요? 그렇죠. 수요자끼리 경쟁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은 수요자, 경쟁 가격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요.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수요자 경쟁이라고 해야 되는데 공급자 경쟁, 수요자 대신에 공급자를 쓰는 바람에 땡 틀렸던 문제 존재하니까 유념해서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죠. 땅값과 집약도는 쌍둥이다. 땅값과 집약도는 쌍둥이다. 즉 비례관계에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땅값이 올라가죠. 그럼 집약도가 커져요. 반대로 땅값이 내려가면 집약도도 작아집니다. 맞죠?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배웠을까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이때 집약도가 높다, 집약도가 높은 경우를 집약적이라고 배운 바가 있고요. 또 집약도가 낮다, 작은 경우를 조방적이라고 배운 바가 있죠. 그럼 보세요. 부정성 때문에 토지 생산 안 돼요. 자, 토지가 생산이 안 돼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은 부족해져요. 그럼 부족한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지가가 올라가면 쌍둥이니까 집약도가 커져요. 그럼 집약도가 커질 때 집약적 그래요? 조방적 그래요? 집약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집약적 토지 이용을 조장 촉진한다. 이 집약적이란 말이 나와도 이미 정답은 부증성을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 특성 부분은 이해가 되고 나서 암기가 되면 좋겠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면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압축 정리하는 내용들, 어떤 말 나오면 뭐가 답이다. 이 단어라도 문장이라도 잘 기억하시고 익혀 놓으신다면 답을 구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제 개별성이죠. 자, 개별성은 이 개별한 말이 뭐냐면 앞뒤를 바꿔 읽었을 때 별개라고 읽을 수 있죠. 그럼 별개란 말은 같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 그럼 토지는 저마다 다르다. 이게 개별이에요. 근데 그게 좀 예쁘게 말하면 물리적 측면. 이때 물리적 측면의 뜻이 뭐냐면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을 물리적 측면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똑같은 형태의 땅 존재할 수 있죠. 똑같은 면적의 땅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치까지 똑같은 땅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개별성이란 토지의 물리적 측면, 즉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의 관점에서 완전히 동질적인 동일한 똑같은 토지는 존재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개별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마다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토지마다 다르죠. 그럼 토지는 동질품이다, 이질품이다. 이질품이 되겠죠. 그럼 이질품의 경우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게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부동산 시장론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 들어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일물일가의 법칙은 시장을 구분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의 성립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즉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돼야만 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근데 그 법칙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불완전 시장이다. 그렇죠? 불완전 시장이 되겠죠. 또한 토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땅을 다른 땅과 비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교하기가 어렵죠. 왜? A 땅, B 땅, C 땅 모두 개별적, 모두 다른 땅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토지끼리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물리적인 면에서 대체하기도 어렵죠. 대체가 곤란하다. 이 말은 바꿔 쓰기가 어렵다. 그럼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보통 대체한다. 이 말 많이 쓰는데 단적인 예로 뉴스에서 철도 노조가 파업했을 때 대체 인력을 긴급 투입한다라고 할 때 그 대체 인력은 철도 기관사 출신 인력을 투입하는 거지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 출신을 투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대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돼요. 즉 용도가 같거나 비슷했을 때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물리적인 면에서는 같은 땅이 없어요. 같은 땅이 없다 보니까 대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면에서 대체가 곤란합니다. 근데 조심할 건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서서 어떤 거 배웠습니까?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구분하라 그랬죠? 근데 이 인접성, 아니 개별성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인 대체는 불가능해요. 곤란해요. 그러나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자, 물리적 대체, 용도적 대체, 가능, 불가능 구분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땅이 표준지가 되는데 예컨대 어느 지역에 100필지가 있다면 100개 토지가 있어요. 그럼 100개 토지 중에서 어떤 땅이 이 동네를 대표하는 땅이다라고 선택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있죠. 왜? 땅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표준지 선정이 어렵게 되는 거고요. 모든 땅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나 이론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부동산 현상과 활동과 수익이 개별화, 요령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말이 나올지라도 그 문장 속에서 개별 이 말 나오면 특성은 무조건 개별성이 답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 점 때문에 감정평가 시 개별 분석이 요구된다,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인접성 나왔는데 사실 인접성은요 거의 시험에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셔도 크게 신경 쓰지 아니하셔도 상관은 없는 대목이에요. 일단 인지란 말은 이웃린이거든요. 이웃린, 그러니까 인접한 토지죠. 그래서 이웃한 토지 간에는 좋건 안 좋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특성이 인접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부동성과 더불어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나오면 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외부 효과는 좋은 영향을 받을 때 정의 외부 효과, 안 좋은 영향 받을 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 개발 이익 환수 주장의 근거가 되고 안 좋은 영향,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지역지구제라는 제도의 시행 주장의 근거가 된다. 알면 좋겠지만 저기까지 너무 복잡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싫어요. 하는 분들은 인접성은 아니 보셔도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적 특성을 보셨으니까 인문적 특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장 속에서 인문 또는 사회 이 말이 나오면 인간과 관계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특성인데 자연의 반대니까 선천의 반대 후천. 또 불변의 반대 가변, 또 고정의 반대 유동적인 성격 갖는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다용도성.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럼 땅은요, 같은 땅도 주거, 상업, 공업, 농업, 임업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나올 수 있겠죠. 간단한 예로 여기 A라는 토지가 있는데 그 A라는 토지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다양한 용도로 이용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말이죠. 이 땅을 같은 땅도 주거 용도로 이용한다면 2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상업 용도 이용하면 3억, 공업 용도로 이용되면 1억, 농업 용도로 이용되면 5천만 원의 수익을 또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이 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 입장이라면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이 땅을, A 땅을 무슨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시겠습니까?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상업 용도로 이 땅을 이용하고자 하겠죠. 오케이? 이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생각해 봐요. 어떤 물건의 용도가 하나뿐이 없다면 이 물건 무슨 용도로 이용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토지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하다면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용,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용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세요. 지금 용도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겠죠. 수익이 다양하다면 그 결과 가격도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토지라 할지라도 용도가 달라지면 부동산 가격이 달라진다. 즉 다양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될 수 있지 않니? 이런 주장을 가격다원설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가격다원설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 또한 특정 부지에 적합한 용도를 선정한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용입토적. 용도가 부지는 토지죠. 용도가 토지 앞에 나왔다. 이건 입지론이고 거꾸로 부지, 즉 토지가 용도 앞에 나오면 토적, 적지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가 먼저 나왔다. 입지론, 땅이 먼저 나왔다. 적지론. 이 문장 보세요. 용도보다 부지, 땅이 먼저 나왔죠. 그럼 토적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행과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어차피 이행과 전환, 이 말 속에 담기는 의미는 뭐다?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도를 바꿀 수 있으니까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하고 지금 현재 주거 용도의 땅이 부족하다면 다른 상업이나 공업 용도의 땅을 주거 용도로 바꿔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을 바꾸면 이행과 전환을 통한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다. 자, 이행과 전환을 통한 창조적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병합 분할 가능성, 줄여서 분합성 같은 경우도 사실 크게 문제로서 중요성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분합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을 간접 지원한다. 그리고 한정 가격, 플로테이지 현상 나오는데 절대로 얘네들의 말 뜻을 물어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한정 가격, 플로테이지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분합성, 늘리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을 답으로 하시면 그뿐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고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자, 이것 말고 또 위치의 가변성도 있겠죠. 위치의 가변성.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 때문에 자연적 위치,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서 움직임이 없겠지만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합하면 상대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는 점,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 제가 뭐 사회, 경제, 행정 나눠놓고 무슨 말 들어가면 뭐다 써놨긴 했지만 이건 그냥 참고하시라고 쓴 것뿐이지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가성 투자의 고정성은 뭐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좀 필요하니까 제가 써놨어요. 고가성이 뭐예요? 이 우리 부동산 상품은 일반적인 재화, 일반적인 물건보다 값이 비싸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고가성 때문에 이 자체가 내 돈만 가지고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남의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 이걸 금융회의 의존도가 높다. 또는 타인 자본회의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만을 쓰는 거고요. 또한 고가성 때문에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부동산 시장에 진입,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따라서 이 고가성은 일종의 시장 진입 장벽이 되어 아무나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 기출문제에서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가 다수다라고 하는 바람에 틀렸던 문제도 있다는 거 가볍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투자의 고정성, 투자의 고정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본 회수 기간의 장기성 그래요. 자본 회수 기간의 장기성. 이게 뭐냐면 자본이라고 하는 건 투하 자본, 우리말로 바꾸면 투자액, 본전이에요. 투자 원금. 그럼 투자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우리말로 본전을 뽑아낼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현실적으로요.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장기 투자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장기 투자가 뭐예요? 본전 뽑을 때까지 수익이 나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 투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장기 투자이다 보니까 원금을 뽑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장기적이고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근데 과거 기출문제에서 부동산 투자 선택 시 장기적이고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도 있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뭐 건물 특성은 우리 요약집에는 없지만 그냥 참고 삼아 보시라고 하나 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안 보시고 싶다면 아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웠던 내용을 또다시 요약집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약집 22페이지를 펴보시면 부동산 특성 나오죠? 그래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 해놓고 첫 번째 부동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절대적 위치, 다른 말로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한다는 말이 두 번째 줄 적혀 있는 거고요. 또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시장이 된다. 지역적 시장이 된다. 왜? 지역 간의 부동산의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 통제를 받는다는 말이 적혀 있고요. 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어때요? 지금 부동산 시장별로 초과 공급 또는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이 된다. 그럼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은 나중에 경제론에 설명하겠지만 불균형이에요. 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가 균형인데 초과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거고 또 초과 공급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거거든요. 그럼 초과 수요건 초과 공급이건 어찌됐건 간에 수요와 공급이 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균형이 되는 거고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시장도 불완전 시장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인접성과 더불어 외부 효가 발생한다는 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맨 오른쪽에 지역 분석이 근거가 된다는 말 적혀 있습니다. 또 동그라미 5번 보면 부동산 활동 현상 시장이 국지화된다. 그래서 앞에 무슨 말이 붙건 간에 국지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특성은 정답은 부동성이라고 기억하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또 부동산 활동이 임장 활동, 정보 활동으로 만든다. 왜 그럴까요? 현장까지 갈 수밖에 없죠. 위치가 고정되어서 토지를 사무실로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럼 토지가 있는 현장까지 갈 수밖에 없으니까 임장 정보 활동이 요구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영속성 나왔습니다. 그럼 아무리 오랜 시간 흘러도 파괴, 훼손, 소모, 소멸 안 된다는 거, 이게 영속성인 거 맞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배제되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고 투자의 대상으로 선호된다고 배웠던 기억 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오른쪽 와보세요. 23페이지에 넘어오시면, 자, 토지는 오른쪽에 소모의 대상이 아니고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줄에 보면 오른쪽에 경제적 감가는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는 배제되지만 경제적 감가는 인정된다, 발생한다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동그라미 2번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 다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만들 수가 없다면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가 방식을 토지에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이익과 소유이익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는 근거가 된다고 했던 거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얘는 쭉 읽어 가시다가 세 번째 줄 오른쪽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 배려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장기자가 나왔다는 건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하고 미래까지 예상해서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느냐. 왜? 내구재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장기, 수명이 긴 재화. 왜? 영속성 때문에 수명이 길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까지 고려한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이 말 나오게 되는 거고 또 5번에 보니까 자 수명 길어요. 관리 잘해줘야 되니까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는 말 나와 있고요. 또 6번에 보니까 오른쪽에 직접 환원법의 근거라는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이외에 부동산 가격 원칙 중 예측의 원칙의 근거라는 것도 함께 공부해 두신다면 뭐 나쁠 건 없지 않을까요? 자, 3번 부증성 나왔습니다. 자, 부증성이 뭐라고 배웠어요? 토지는 자연분이니까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토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토지 생산이 안 되니까 물리적 토지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 토지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고 완전 비탄력이다. 이런 말 나와야 됩니다. 그래 거기 읽어보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 번째 줄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쓰여져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 농지나 택지를 확대하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고 경제적 공급에 해당한다는 말이 적혀 있고요. 또 동그라미 1번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줄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또 동그라미 2번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그래프는 수직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니까 무슨 말 나와요? 예, 생산비 개념 없다 보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인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됐지만 원가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 다시 말하면 수요자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부족하니까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집가의 상승의 문제, 즉 집가고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6번에 보니까 지대 또는 집가를 발생시킨다는 말 나와 있고 오른쪽에 최유효용 나옵니다. 알려드릴게요. 토지 특성 물어보는데 최유효이용 이 말 나왔다. 그럼 자연적 특성은 부증성이 답이고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 답인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4번에 개별성 나왔죠? 자, 개별성이란 말 자체가 결국 첫 번째 줄 오른쪽 위치, 크기, 모양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똑같은 땅 없다. 그러니까 뭐다? 동그라미 1번 물리적 관점에서 대체제가 존재할 수 없다. 왜? 토지의 위치나 형태, 면적의 관점에서 똑같은 땅이 없으니까 대체가 없다. 존재할 수 없다. 그럼 대체가 곤란하다. 대체가 제약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조심할 건 어디까지나 물리적 측면에서 대체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인접성 때문에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의 오른쪽 보면 용도적 관점에선 대체제가 존재한다고 적혀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서 오른쪽 보면 이질품이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 안 되죠.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맨 오른쪽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25페이지 펴 보시면 인문적 특성 1번에 용도의 다양성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보니까 두 번째 줄 오른쪽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창조적 이용 또 전환과 이행을 통해서 두 번째 줄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적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중간쯤에 적지론의 근거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병합 분할 가능성 줄여서 분합성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그 정도 밑줄 긋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플로테이지 현상 또 동그라미 3번에 중간쯤에 한정가격 나오죠. 제가 뭐라 했죠? 플로테이지 한정가격 뜻은 안 물어봅니다. 뜻 같은 거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단어 나오면 분합성이 답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여긴 제가 안 써, 여기 요약집은 없지만 제가 이거 말고 위치의 가변성, 고가성, 투자의 고정성까지 얘기 드렸으니까 압축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총론편이 마무리됐고요. 잠시 후에 부동산 강론, 부동산 경제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